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곳이 때로는 가장 시린 칼바람이 부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안식처라고 부르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집이라는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숨막히는 감옥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남이 던진 비수 같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지만 부모가 혹은 형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심장 깊숙이 박혀 평생을 피 흘리게 만듭니다. 참 이상하죠?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는 게 말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캄캄한 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등대 불빛이 보여요. 저기만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등대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나를 반겨주는 휴식처가 아니라 나를 향해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 요새였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기분. 이것이 바로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지켜내기 위한 심리적 거리 조절의 기술입니다. 단순히 참으라는 뻔한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우리 고통의 실체, 심리학이 진단하는 뒤엉킨 관계의 매듭, 그리고 철학이 제시하는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아마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단단한 마음의 방패를 갖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왜 남보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 더 쉽게 무너질까요? 직장 상사가 비아냥거리면 저 사람 참 성격 이상하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왜 엄마나 아빠가 툭 던진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말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잔인한 뇌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대상회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절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도 바로 이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즉, 뇌 입장에서 가족에게 받는 정서적 상처는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아픈 겁니다. 특히 가족은 우리 생존의 근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죠. 부모의 인정은 곧 안전이었고 부모의 거부는 생존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 시절의 공포를 기억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실망 섞인 눈빛 하나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식은땀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뇌가 비상벨을 울리는 거예요. 위험해! 여기서 버림받으면 큰일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과거의 패턴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이성은 이제 그 사슬을 끊어낼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죠.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의 핵심에는 투사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투사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욕구, 혹은 자신의 결핍과 못다 이룬 꿈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많은 부모가 자신의 실패했던 부분, 혹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자녀를 통해 보상받으려 합니다. 의사가 되지 못한 아버지는 자녀가 반드시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결혼에 실패한 어머니는 자녀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집착하죠. 이때 부모는 말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 이 말들을 가만히 씹어보세요. 이게 정말 사랑인가요? 아니면 통제인가요? 이것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 혹은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불안, 불만, 미완의 꿈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자녀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보는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욕구보다 부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극심한 자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불행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 불행을 대신 짊어질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만 그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정서적 융합 때문입니다. 정서적 융합이란 나와 타인의 감정이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엄마가 슬프면 나도 죽고 싶을 만큼 슬프고 아빠가 화를 내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이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 기생관계에 가깝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좁아서 서로의 숨소리조차 소음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분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분화는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고 나의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연습입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고 있을 때 내가 저 화를 책임져야 해가 아니라 부모님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하지만 그건 부모님의 감정이야. 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적 경계선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비난이나 과도한 요구가 내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막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며 비난을 퍼부을 때 예전처럼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숨어버리지 마세요.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말씀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어색하시죠? 당연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리는 선전포고이자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발이 심할 겁니다. 너 많이 컸다? 어디서 그런 버릇없는 소리를 하니? 라는 비난이 돌아오겠죠.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그 비난조차도 상대방의 방식일 뿐 당신이 수용해야 할 진실이 아닙니다. 낚싯바늘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던진 미끼를 물지 않으면 당신은 낚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라 하든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단단히 서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철학의 통찰을 한번 빌려와 보겠습니다. 20화에서도 한번 다뤘었지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죠. 결국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밀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찌르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따뜻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밤잠을 설치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효도나 사랑은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인간으로 서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내가 무너져 내리는데 누구를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거쳐야 할 성인식이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선택이 부모님의 실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만약 당신의 미소가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면이라면 이제 그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고독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자는 혼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요. 가족이라는 거대한 중력에서 벗어나 궤도를 이탈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내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가족과는 영영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독이 되는 관계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말이죠. 정서적 단절이 아니라 정서적 자립을 목표로 하세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처가 왜 그토록 깊은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나누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통증은 실제하며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투사와 융합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단단한 개인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거절하는 연습,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 말입니다. 가족과의 거리 조절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가갔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며 최적의 거리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죠. 때로는 다시 상처받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오늘 배운 마음의 도구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단단한 마음으로 당신만의 경계선을 지켜낼 때 역설적으로 가족은 당신을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센 풍랑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거나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타리를 쓰세요. 그 안에서 당신만의 평온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이 겪었던 가족 간의 고민이나 나만의 거리두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단단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곳, 삶이 자유로워지는 시간. 단단한 마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